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역 앞 역주행 사고, 경찰이 6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엔 국과수에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최혜병 특검법과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질문이 이어지는데 좀 다를까요? 지난주 미국 대선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 뉴스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도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저희 경제부 이승민 기자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기자, 자 요즘 재개발, 재건축 진행 잘 안 된다고 하던데 현장 취재해 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정비 사업장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사업비가 213억 원 늘어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인데요. 조합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리에 나앉을 사람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4, 5억 내라고 하니 정말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조합원 한 명당 1억 원에서 많게는 최대 4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반발이 심해서 입주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4억 내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강남이라고 해도. 어쨌든 예전에 재건축하면은 로또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강남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청담 3익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예. 곳곳에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7년 계약 당시 3,700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6년 만에 60% 가까이 올라 5,900억 원이 됐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결국 공사비 등 비용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고 원장님, 이런 분쟁이 요즘 또 유독 심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가요? 한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기자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이제 소위 말하면 공사비가 급등한 거죠. 공사비가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와 이제 자재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고금리 기조에다가 이제 PF 좀 부실 사태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이게 좀 나왔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PF 부실 사태 문제까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분양 우려가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 3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원가가 올라서 건설사들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거 사실 저는 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소위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윤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말하자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분상제도 있고 또 미분양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공사비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네.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까지 올라갔다. 네, 4억, 1, 2억에서 4억까지 이렇게 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서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남마저도 이제 수주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소위 알짜배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 수주를 좀 꺼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민 기자. 그리고 이 문제가 현실화하니까 실제로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67건 중 27%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과거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은평구 대조 1구역 공사비 문제로 1구역은 공사비 문제로 5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사비 급등이라는 이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중단을 해야 되는지. 네, 사업을 포기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자, 원장님, 이 정비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완화책도 좀 발표한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내놓은 완화책이란 결국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해 준다든지, 인허가 기간 네, 단축.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 준다든지, 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초과 이걸 부담금이라고 말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3월 27일 이후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고 예. 정부 여당은 실제로 폐지하자. 이게 아하.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야당은 또 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책이 나왔습니다만 근본 해결책은 좀 되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기자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제가 좀 부연하면 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그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3.3제곱미터당 450에서 500만 원, 한 4, 5년 전에 했던 게 예. 지금은 800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두 배 됩니다. 정도. 2배 이상 올랐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서는 뭐 그 신반포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또 조합원들이 고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특화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거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장과 건설사의 입장이 이해가 충돌하고 있고 지금 마냥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단 사태가 지금 빈번해지고 있고, 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도 완화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 같은 게 통과가 안 돼서 재초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 중단되면은 신규 공급 차질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신규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멈추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2, 3년 후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르는, 지금도 이제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올라요. 1년 2개월. 2, 3년 더 올 수 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집값은 올해 5월부터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커졌다. 좀 통계를 좀 인용할까요? 예.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5년에서 200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23만 가구인데 지난 3년간 입주 물량이 약 44만 가구였거든요. 지금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그렇네요.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규로. 그래야 이제 전세값이 안정될 텐데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나게 되면 이게 집값은 좀 탄력성이 높아요. 공급이 부족해질수록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통계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수도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30%. 예, 최근에 인허가 물량이 약 19만 가구인데 지난 우리 10년 평균이 28만 가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정부 당국도 좀 유념해야 될 통계인데 이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예측은 어렵지 않은데 2, 3년 후,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2, 3년 후 길게 보면 3, 4년까지도 집값과 전세값이 수도권 위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기자, 일단은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요새?
네, 요즘 서울 집값 올랐다는 소식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 제가 서울의 주요 단지를 돌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예.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을 다시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추세입니다. 24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올해 들어가고 다 소진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 부동산들마다 뭐 물건이 별로 없는 걸로. 통계로 봐도 전세는 58주째, 매매는 14주째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최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야, 최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 기자가 했는데 그럼 원장님 네. 결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대책들 뭐 국회 통과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살아나게 할 추가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선 지금 분양가가 조금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은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 네. 집값의 수준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로 놓고 보면 한 채당 아파트 가격이 12억, 네. 전세는 7억 정도다. 이런 걸 좀 염두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두고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 이익 그 환수제도 재초환이라고 그러죠. 예. 이 부담금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장이 멈추는 하나의 이유도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사비 급등과 함께 이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빨리 좀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PF 부실 문제입니다. 예,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그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지금 이 재건축 사업장도 잘 돌아가고 공급 부족 무엇보다도 이제 서민들의 주거 문제인데요.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주택 멸실로 인해서 이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때 세입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세입자들이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함께 나와야 시장도 좀 안정되고 서민들의 주거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궁리하는데 자, 정치인들은 요즘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싸울지 이런 정쟁만 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지난주 상임위에 이어서 어제는요 첫 대정부 질문 그리고 본회의까지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자,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먼저 검사 탄핵 얘기부터 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에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 담당자들인데요. 앞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3명에 이어 검사 탄핵만 7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며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절대 군주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콕 찍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여야 대치 속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도 결국 무산됐고 최혜병 특검법도 상정이 안 됐는데 자, 오늘은 본회의가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야유가 쏟아졌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동맹 맺을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에서 미를 쏙 빼고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미일 동맹 표현은 안보 협력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김도영 기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파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김병주 의원 얘기라고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먼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정청래 의원의 막말 프레이드가 여러 의원들로 번지되는 오늘 급기야 김병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정청래 바이러스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도 국민의힘이 100번 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의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그동안 국회 파행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표현들이 한두 번입니까? 네, 이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하는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발단이 된 거고 국민의힘에서 사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난 건데 윤 대표님, 네. 정신 나간 상대 당 발언 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너무 거친 얘기가 아닌가 이런 거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김병주 의원도 좀 거칠었죠. 예, 국민의힘에서 한일 군사 동맹을 얘기한다고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군사 동맹이라기보다도 뭐 군사 협력을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북중러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 나간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 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당 집권 여당도 또 일제히 또 국회 반발하면서 저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거는 좀 더 과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병주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최고위원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개딸 강성 친명 측에 좀 나도 있다. 뭐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거든요. 네. 저런 분이 안보 문제로 저렇게 국회 파행까지 일으킨 거를 자초했다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주 의원이 개인적인 의도도 있다 이렇게 좀 개인 의견도 주셨는데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네. 국민의힘은 지난주 상임위 때부터 어떤 얘기가 되는 것들을 이 민주당 쪽에 계속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민주당 오히려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이 여야가 평행선만 좀 달리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정치권이 싸우는 게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구나. 언론을 봐도 그렇고요. 뭐 곳곳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정치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남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해도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회가 맞나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회는요,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힘센 자들만 살아남으라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대로 비판을 받고 남이 잘못한 건 남이 잘못한 거대로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김병주 의원의 말은요, 저는 좀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준석 대변인이 그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해야죠. 이게 호준석 대변인의 표현인지 당의 입장인지 네. 뭐 등등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논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서 좀 더 알면 아는 사람답게 여유 있게 좀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런 수정 보완을 해준다는 입장에서 하면 얼마나 어른스럽고 그다음에 지도층답고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좀 더 안다고 해가지고 조금 모르는 사람은 정신 나간 뭐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아유 저도 뭐 김병주 의원 모르는 거 뭐 많죠. 뭐 그런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기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곳이다. 저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저거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저 논쟁으로 다 싸우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촉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정치권의 한 축에 아주 극단에 서 있는 그 사람들만 참호 속에 들어가서 막 본인들은 막 포를 쏴대면 본인들은 참호 속에 있으니까 살아남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의 거친 말 들으면 시민들도 알게 모르게 거친 말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인사하냐 마냐 이걸 두고서 인사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한다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죠. 부장님 요구가 많으십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예, 인사에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봤는데, 자, 윤 대표님, 네. 이 국회의장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 안 하고 바로 본인 발언하는 모습,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국회의장이 과거에는 여야를 떠나서 탈당한 상태거든요. 예. 국회의 어른으로서 이 중립적인 입장을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하고도 막 각을 세우고 자기 여당인데도 과거에 정의와 그분이 그랬죠, 의장. 전 서열 예, 2위. 예, 이만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하고도 맞붙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품격을 인정받았는데 지금 국회의장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당에 떠나지 못하고 대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측면이 여당 쪽에서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사도 안 하냐. 그건 기본이거든요. 우원식 의장을 존경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거 상임위하는 거 보면은 서로 상대방한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실제 존경해서 존경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국회의 룰이고 국회의 형식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렇게 인사도 안 하는 거. 자기 담임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인사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그럴수록 기본을 좀 지켜줘야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결하게 간다. 그럴수록 물론 민주당이 폭주하잖아요. 지금 의회 독주예요.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없고 지금 뭐 탄핵 그냥 벌써 그 13명을 탄핵 발의할 정도로 폭주예요. 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사까지 안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예, 보수의 품격과 그 어떻게 보면은 책임 이런 거를 볼 때 인사는 꼭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본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뭐 최소한의 예의 매너마저 무너진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분들이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먼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진영, 자신들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공적인 위치를 줬으면 그거에 맞는 공적인 행동을 자기가 싫어도 자기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예의 범절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국민들은 그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예의 범절 국민들한테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 김승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너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른이어도 인사하지 말고 누구요 부모도 싫으면 인사하지 말고 선생님도 싫으면 인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김승수 의원은 가족이 없습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좀 돌이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 말은 맞지가 않고요. 그거는 제도가 없는 정글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어제 국회 모습 저희가 한번 지켜봐. 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얘기 나누시죠. 당권 주자들 얘기인데, 자, 정치인의 삶은 이런 것인가? 뭐 참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지역 유세에도 와준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다 했던 것들이에요. 5월 달에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아니 선배나 나나 왜 나가냐.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변했는지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다급하셔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많잖아. 양강구도 많다고? 무슨 얘기?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서 안 되겠다. 윤석열 의원님도 오세요.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통 부재, 당의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선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배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한번 봤고요. 어쨌든요, 윤 대표님 싸웠다가 손잡았다가 싸웠다 이런 모습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게 카메라 프레시인 줄 알고 웃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어제는 카메라가 전 언론사가 총 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연기한 건가요? 그렇죠. 뭐 늘 화내는 표정보다는 저런 표정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저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총선에 저 당이 진 건지 이긴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총선 된 지가 끝난 지가 벌써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마치 이긴 정당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한 갈등이니 원한 뭐 갈등이니 하는데 윤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해놓았던 한동훈 후보하고 왜 그렇게 싸우게 됐는지, 싸웠으면 왜 화해를 안 하는지, 또 원희룡과 한동훈도 저렇게 싸울 사이인가요? 인천에 개항을 해 그렇게 손잡고 뭐 고깃집 가서 같이 먹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다가 저런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탄핵하고 배신이라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막 하는가. 저거는 판도라 상자입니다. 탄핵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분 갖고 탄핵 얘기하다가 배신하다가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저런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인 소명,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는가. 이벤트성 행사로 끝내고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과 기대가 반씩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상일 대변님, 일단은 발표회장에서는 저렇게 웃고 어깨동무까지 했는데 또 나가서는 바로 또 서로 뭐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원희룡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저러는 거죠. 이게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뭐 쇼맨십 이런 거를 좀 할 줄 아는 것은 뭐 정치를 오래 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문제는 표현이에요. 표현. 아까 좀 전에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요. 경쟁을 전쟁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배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가 그거라고 제가 많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데 아니 민주정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배신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너는 우리를 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엑스맨이다. 너는 그래. 예.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넌 나가라. 예. 넌 탈당해라.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망명해라.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민주 시민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요구하는 게 각각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정하는 속에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더 맞고 내 생각이 당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를 너무 틀렸다라는 식으로 네.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쓰지만 국민을 심사위원으로 놓고 벌이는 경연이다. 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과 전쟁 한 글자 차이지만 참 많은 뜻이 다르죠. 자, 윤 대표님, 이런 와중에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요. 비방전 과열에 대해서 경고성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 과열됐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선관위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배신자, 탄핵 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잖아요. 안 볼 것처럼.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비박 좌장인 김무성 후보 그리고 친박의 큰형님 서청원 후보 예. 둘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박 김무성 대표가 이겼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났습니까?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네, 계속 흔들어대고 그 다음 해에는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배신자를 국민이 응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갈 동안에 친이 친박 갈등, 친박 내부에서 갈등 이 싸움이 결국 탄핵까지 간 거예요. 예. 예, 그게 2019년 윤석열 대통령 될 때쯤에서는 과거 배신 프레임 없애자,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 갖고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배신 탄핵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서 야당 답한 190석, 네. 거의 200석에 가까운데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제가 보는 게 후유증이 2014년 후유증에 못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각하게 보고 계시군요.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약 9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좀 빨리 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어제 오전 9시부터 후원금 계좌를 열었는데요. 예. 9시 8분 50초, 그러니까 9분이 채 안 돼서 이 모금액 상한인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8분 컷. 네, 그렇습니다. 총 1,792명의 후원자가 1억 7,749만 원을 모금한 건데 평균 후원 금액이 1인당 9만 9천 원이라고 하고요. 전체 후원자 10명 중에 9명이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였고 또 10,000원 이하 후원자도 2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과거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1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시간 남짓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9분 걸렸으니까 한 후보가 좀 더 빠르게 모금이 마감이 된 겁니다. 또 한 후보의 팬카페 위드훈이에는 후원금을 보냈다 이런 인증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빠른 수치긴 한데 네. 뭐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때리면 때릴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네. 것 같고 아까 우리가 화면에 보면 원희룡 의원이 일부러 한동훈 위원장을 붙잡고 막 어깨 둘이 동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경원 의원이 왜 양강처럼 보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경원 의원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강이라는 말을 본인이 함으로써 그게 저걸 이슈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배신자 뭐 이런 걸로 공격을 당할 때 저는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 정치 초보가 굉장히 빠르게 정치를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지금 굉장히 현상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표님. 저는 8분 만에 저렇게 후원금 모였다고 그래서 굉장히 한동훈 대세론 탄 것 같은데 저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그런가요? 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한동훈 후보 지지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외연 확장, 중도층, 젊은층으로 가는데 저렇게 후원금 모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영남이라든지 연세 높으신 분 장년층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을 때는 80%가 당심이 결정합니다. 네. 그분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러면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어요. 저 팬덤 모인 거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부터 잘 뛰어야 된다. 차별화하든지 동조화하든지 그 사다리를 잘 타야지 되지 자칫 차별화로 넘어가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 지지층들의 그 분노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쏟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짧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하고 제가 좀 의견이 달라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지금 변화, 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면은요 이 선거에서 이기기도 힘들거니와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고 나서도 정치 못합니다. 차라리 지더라도 분명한 그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어떤 중간자적 위치에서 냉철한 논평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긴 한 건지 의문이 참 많습니다. 자, 그저 길가에 있다가 하늘을 떠난 9명 무슨 죄란 말입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답답한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 60대 운전자가 뭐 사고 직후에 지인에게 급발진이다라는 취지로 뭐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가 사실 이 버스 운전기사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이 회사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사고가 난 게 밤 9시 27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게 밤 9시 45분. 그러니까 사고가 있은 지 15분 만에 통화를 한 건데요. 이 지인뿐만 아니라 또 이 사고 운전자가 사실 언론들하고도 좀 통화를 했는데 예. 자, 그 인터뷰에서도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라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기훈배 팀장님, 일단은 이 사고 운전자가 뭐 사고 직후에 제정신,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진술도 못했다고 하는데 한 10몇 분 만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급발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하다 된다면은 사실상 사고가 나게 되면은 112나 119를 신고해서 사고 처리가 우선인데 네.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그 노선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급발진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급발진에 대해서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항을 사실 알다 보면은 이게 꼭 그분이 급발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분이 진술도 듣지만은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노선 팀장한테 급발진을 주장했어도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제 그 당황도 했고 또 그리고 회사에 알리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론에서는 이제 비난하고 있지만은 그 사항은 좀 더 조사를 지켜본 뒤에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이 경황이 없은 상황에서 전화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본인 주장과 달리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사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지금 CCTV 화면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 사고 원인을 두고도 그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급발진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급발진으로 추정이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들, 영상들 쉽게 접해볼 수 있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때와는 다른 정말 그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급 가속되는 굉음이 네. 발생한다는 그런 누구나 알 점이나요.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좀 쉽게 인식이 가능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굉음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브레이크 등을 심지어 밟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혀서야 큰 충돌이 있고 나서야 이제 정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을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유형적으로 일단 외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도 현재까지 공개된 CCTV만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도 이것은 급발진 사고의 양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걸 급발진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 좀 양쪽이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모습이 마지막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급발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차량이 사고 후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 미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급발진 아니라고도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주장이 좀 팽팽하고 있는 건데 김필수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차량이 사고 후 이대로 멈췄다 하더라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100%라고 그랬어요. 뭐 상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알다시피 급발진이라는 건 전자제어 이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어디 충돌한 뒤에 이 급발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급발진 상태로 가다가 충돌이 된 뒤에는 급발진이 없어지고 또 안전장치가 뭐 또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급발진 전문가인 박병일 자동차 정비지사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하냐면 자 급발진일 때는 차량이 급포로 가다가 땅 받으면 서야 되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여러 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발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도 사실은 이게 운전 미숙 아니야? 라는 쪽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야 상태를 보니까 브레이크도 밟았고 저런 거 봐서는 저기 급발진 아니야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해야 되는데 섣불리 성급하게 급발진이다. 운전 미숙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분석하셨고요. 일단 말씀하신 김필수 급발진 연구 회장을 장가 기자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우선 이 사고 CCTV 보신 분들 많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르게 사실 차가 아주 부드럽게 나중에 멈추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쾅 하고 부딪혀서 멈추는 그런 급발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당시 목격자들도 저거 급발진 아니에요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김필수 교수가 급발진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거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급발진 나오다가 부닥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어요. 네네. 그저께 사고가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발진 나서 사람 치면서 막 가다가 차 2대 부닥치면서 정상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경우 같이 끝에 본인의 의지대로 정차를 하는 거 보면은 급발진 아니다라고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발진은 직선으로 이동해가지고 확 부딪혀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 길면은 운전자도 몇 초 깜짝 놀라고 머리가 하얗게 되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니까 피하려고 틀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직선으로 부닥치면서 끝나는 경우는 2, 3초 내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 급발진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리즘, 전자 시스템의 이상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고 이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서에서 조사하더라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급발진 같긴 한데 여러 변수가 있어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가 기자, 블랙박스가 차량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은 실제 뭐 내부에 뭐 운전자와 동승자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면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따로 대화가 담겼다기보다는 네. 추돌 당시에 동승자의 비명 그리고 이 추돌 전에 당황한 듯한 하고 이 음성 등만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사고 전에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어제 이 카카오톡에 뭐 받은 글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운전을 시작하는 이 호텔에서부터 이 동승자와 운전자가 부부싸움을 해서 홧김에 뭐 가속 페달을 밟은 거다, 풀 악셀을 밟은 거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이 얘기들이 난무를 하니까 경찰이 어제 아예 그냥 보도자료를 6시에 내고요.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이 관련 수사가 현재 지금 진행되는 중이라서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사고와 관련된 브리핑을 또 한 번 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장가 기자 쭉 얘기해줬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소문, 억측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좀 애매하게 좀 입장을 낸 것 같긴 합니다. 부인했지만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급발진이라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블랙박스 보면 아까 그 장가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급발진 같으면 이 차 브레이크 안 됐네? 뭐 소리쳐야 되는데 단순히 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좀 이게 뭐 운전 미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블랙박스 영상하고 오디오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지천 그쪽에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가해 차량이 운전할 때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든요. 빨간불. 네. 근데 그걸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거하고 또 피해자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동승자 조사 받고 장보인들 피해자 조사 받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사고 처리 장치에는 EDR이 사실은 그거 분석하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말이 확실하냐 아니면 지금 의심 가는 거 즉 운전 미숙이냐는 그 장치를 분석한 뒤에 결과가 나와야만이 경찰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을 뭐 판정받은 적 있습니까? 사실 급발진이라는 것이요 인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국내, 해외에서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 원인 규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국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요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이제 주행을 하고 있다가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고로 인해 그 손자가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도요 일단 형사적인 조사, 그러니까 할머니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상을 발생한 데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발진으로도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또 얘기가 달라요. 지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1심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발진 시험 같은 것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 재판으로 가자면 아직까지 급발진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어렵다는 건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작동하는 것이 이 차량의 결함이었다는 점을 이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고 기록 장치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징후들 실제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 부분에 어떤 CCTV 같은 그런 영상이 남기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실제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런 제도가 그런 장치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실제로도 이것이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은배 팀장님 일단 경찰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요. 이 블랙박스가 어떤 단서가 진실을 규명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이 국민적인 지금 관심사가 됐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뭐 브리핑한다고 그러는데. 공개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또 9명이나 사망 대형적인 참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한다고 그러면은 뭐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도 가능하니까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임재 변호사님 가장 좀 안타깝고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이겁니다. 이
운전자가 어쨌든 급발진이 맞다고 하면은 차량이 뭐 경음을 내면서 뭐 가속을 굉장히 가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도로 안 가고 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이 부분 너무 뼈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혀 고의성을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도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실수이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속도로요. 지금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일단 주행 방향과 정반대로 역주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인도를 침범해서 대량의 사람들을 그대로 차로 밀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12시간이나 전날에 운전한 베테랑 운전 기사 분이신데 뭐 180도, 90도로 핸들을 꺾어서 본인 차만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더 인명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이제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다거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굉장히 세게 밟는다던가 아니면 옆에 벽이라던가 가드레일을 계속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최소한 이제 감속을 하는 그런 시도들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참 안타깝고요. 정말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뤄졌다는 편에서 이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9명의 시민을 떠나보냈습니다. 장관 기자, 이 사망자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은행의 이 본점 직원들 4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은행권 출입을 한 3, 4년 정도 하면서 이 은행을 특히 오래 취재를 해왔고 이 은행 본점이라고 한다면 기업으로 말하자면 본사와 같은 구조거든요. 자, 각 영업점에서 잘 영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특출나게 스마트한 직원들 또 뛰어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본점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핵심 부서에 있던 4분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 해당 은행은 좀 다른 여타 시중은행들과는 좀 다르게 좀 조직 문화가 정말 끈끈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4명의 직원들도 아주 두텁게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그중 한 직원인 A 씨는 심지어 이 사고 당일이 승진날이어서요. 축하 겸 식사를 했고 그 뒤에 사고가 났고 사실 이 사고가 지난 하루 뒤에야 이 A 씨가 준비했던 이 승진떡이 회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A 씨는 과거 이 은행 유튜브에 나와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굉장히 분이시죠? 스마트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직원으로 은행 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는 벌써 이 고인을 기리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데 댓글을 좀 살펴보면 저렇게 멋진 분이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황망히 떠난 고인을 보니 비통하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여기 글에 보면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자신이 초등학생 때 수학 과외를 해주던 그 억양, 그 목소리 그대로 유튜브에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슬프기도 하고 옛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또 제가 이 은행 동료의 목소리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좀 일상적인 장소인데 거기서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이제 회식하고 인사이동 날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런 참변이 있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라이브픽입니다. 어제 온몸이 젖을 정도로 물폭탄급의 폭우가 내렸죠. 지난달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제주에선 태풍급의 강풍까지 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기상청은 어제 제주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고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전했는데요. 한라산 입사는 전면 통제됐고요. 반나절 동안 결항과 지연된 항공편만 81편에 달할 정도로 제주공항에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주의 한 아파트에선 외벽이 와르르 떨어져서 시민들이 위협받기도 했고요. 이보다 앞선 오전에는 도로가에 나무가 꺾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이라 예보했는데요. 제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비가 그치면 후텁지근한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압사 사고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종교 행사에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서로 포개져서 바닥에 깔려 있고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쏟지만 겹겹이 쌓인 사람들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참사의 원인 언뜻 보기에는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앞다퉈 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만요. 애초에 신고된 인원보다 3배나 많은 15,000여 명이 모이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인재에 모디 총리는 서둘러 정확한 조사 계획을 밝히며 애도를 표했지만요. 행사 참석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며 장시간 방치된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 이마저도 정확한 집계는 아니고 부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